2005년 6월 3일 오전 10시경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한 한 호프집에서 48세의 여주인 박 씨가 처참한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들은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박 씨는 둔탁한 둔기로 가격당한 듯 머리 부분이 심하게 함몰돼 있었는데요. 피를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하죠. 사체의 상태로 봐서 사건은 전날 새벽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처음에는 강도 사건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가게 카운터에 현금이 남아있던 것으로 보아 돈을 노린 강도 소행으로 보이진 않았어요. 현장 분위기 또한 일반적인 강도 사건과는 달랐죠. 일반적인 강도 살인 사건 치고는 필요 이상의 공격을 했고 대부분 이런 경우 면식범에 의한 범행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경찰들은 박 씨의 주변 인물부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수사팀은 사건이 일어난 시점까지 자주 연락하고 지내온 인물을 찾았는데요.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은 당시 39세의 김용원밖에 없었죠. 사건 당일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박 씨랑 자주 통화했던 점이 단순히 손님과 주점주인 관계라고 보이진 않았어요. 게다가 박 씨 살인사건이 일어난 후 행방이 묘연해진 김용원. 경찰들은 그가 유력한 용의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용원의 주변 인물을 수사하던 중 김용원으로부터 시신 유기를 도와달라고 권유받았던 고향 후배 A씨로부터 뜻밖의 제보를 받게 됐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성씨 살인사건까지 제보를 받게 된 거였어요. 술자리에서 김용원은 후배 A씨에게 성씨뿐만 아니라 1994년 4월에 G씨를 살인했다는 말을 자주 했었다고 추가 제보합니다. 이 제보의 경찰은 김용원이 단순히 우발적인 살인을 한 게 아니라 연쇄살인범이라고 판단했죠. 당시 수사팀은 김용원의 주변 인물들을 통해 그가 청주의 한 재개발구역 폐가에 은신 중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도피 생활하면서 생활비가 떨어지면 친인척이나 가족을 찾게 될 것이라고 판단해 그가 방문할 장소마다 형사들이 잠복 근무를 하면서 기다렸어요. 마침내 김용원은 살인을 저지른 후 일주일이 지난 2005년 6월 10일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외사촌 형을 만나러 가다가 충북 청원군 내수읍에서 잠복 중이던 형사에 의해 검거됐죠. 당시 그는 범행 일체를 부인했어요. 하지만 경찰의 집요한 추궁에 결국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자백을 하게 됩니다. 1966년 충청북도 한 농가에서 이남 이녀 중 막내로 태어난 김용원은 어릴 적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등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아버지의 폭력성에 물들었던 큰형에게까지 폭력과 학대를 당했어요. 김용원의 유일한 꿈은 빨리 20살이 돼서 집을 떠나는 것이었죠. 이후 그는 고향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문제아로 자랍니다. 어린 나이부터 소년원과 교도소를 수시로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했고 그러면서 중학교를 중퇴하고 바로 일을 하게 됐죠. 김용원이 20살 때 자신의 바람대로 집에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방위병으로 전역하고 섬유회사, 목공소, 가구대리점 등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하지만 집을 떠나서도 김용원의 삶은 순탄치 못했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의 첫사랑을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뺏기는 일이 있었는데 이때 김용원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고 이후 여자에게 증오심을 품게 됐죠. 집에서 독립하기 전부터 그의 전과는 화려했는데요. 첫사랑과 헤어진 직후 18세였던 김용원은 1984년 12월 강간치상죄 및 특수절도죄로 처음 철창신세를 지면서 계속해서 범죄 행각을 이어나갔습니다. 방위병으로 근무하면서도 폭력 및 절도를 저질러 1988년 1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출소하고 바로 89년 4월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는데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얼마 못 가 92년 11월 또 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게 됩니다.
형량이 너무 가벼웠던 걸까요? 교도소가 편했던 걸까요? 또 얼마 못 가서 94년 9월에 특수강간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됐죠. 교도소에서 나오기만 하면 얼마 못 가서 바로 또 범죄를 저질렀어요. 2001년 5월에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04년 3월에 다시 출소했습니다. 여기까지 약 11년이나 감옥살이를 한 거예요. 그렇게 감옥에서 허송세월을 보냈고 막상 출소하니까 마땅한 일거리가 없던 거죠. 그래서 운수회사에서 잠시 일을 하다가 그만뒀고 2005년 초부터 중국을 오가면서 비아그라, 장례삼 등을 밀수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2005년 4월 중국에서 한 조선족 여성을 사귀게 됐는데 이때 잠시 자신의 어두웠던 과거를 잊고 새로운 삶을 꿈꾸기도 했어요. 이미 중국에서는 예식까지 올렸고 3개월 뒤 한국에서 정식으로 결혼할 예정이었죠. 뭔가 김용원에게 매력이 있었나 봐요. 약혼녀 외에 한국에 2명의 내연녀가 또 있었습니다. 2005년 3월 중순 중국을 오가던 시기에 충북 청주시 사창동의 자신의 원룸에서 동거하던 내연녀 43세의 성씨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말다툼으로 자신이 무시당한다고 느꼈고 성씨가 자신의 뺨까지 때리자 이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했죠. 살인 이후 성씨의 시신은 그대로 두고 4일 동안 술을 마시면서 지내다가 고향 후배 A씨에게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면서 시체를 유기해달라고 부탁했지만 A씨는 부탁을 거절하고 자수할 것을 권유했어요. 결국 김형원은 후배 A씨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당부하고 사체를 이불로 싸서 자신의 화물차를 이용해 청원군 내수읍 뒷산에 성씨의 시신을 안매장했습니다. 당시 성씨가 가족이나 지인 등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실종신고조차 접수되지 않았죠. 그리고 3개월 뒤 박씨가 살해당한 날 호프집을 운영하던 박씨와도 내연관계였는데요. 이때 내연녀 박씨와 후배 B씨랑 셋이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김용호는 곧 결혼식을 올릴 조선족 약혼녀와 국제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보다 못한 박씨가 왜 이렇게 통화를 오래 하냐고 크게 소리쳤고 이에 격분한 김용호는 후배 B씨를 먼저 돌려보낸 뒤 만취 상태로 호프집 주방에 있는 가스버너로 박씨의 머리를 수십 차례 내리쳐 살해했죠. 그러고 나서 강도살인으로 위장하기 위해 카운터에 있는 10만원권 수표 4장을 훔치고 현장에서 빠져나왔는데요. 이때 혈흔이 묻은 족적을 호프집에 고스란히 남기고 현장을 떠나는 바람에 오히려 그게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경찰을 피해 도피행각을 벌이던 와중에도 또 살인을 저질렀죠. 2005년 6월 5일 오후 6시 30분경 김용원은 친한 후배 최씨의 충북 진천군 시골집에 찾아갔어요. 술에 취한 상태로 최씨의 딸 최영을 자신의 승용차로 데리고 나가 성폭행했습니다. 당시 최양은 겨우 초등학교 6학년이었죠.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김용원은 수차례 최양을 성추행 및 성폭행한 전력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현금 10,000원을 쥐어주면서 입막음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최양은 아빠한테 성폭행 사실을 알리겠다고 했죠. 안 그래도 도피 중이었던 김용원은 극도의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최양을 잔혹하게 목졸라 살해합니다. 살해 후 자신의 승용차에 시신을 싣고 인근 축산 농가에 있던 삽을 훔쳐 불이 우거져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안매장하고 나뭇가지로 덮어뒀어요. 이후 다시 술을 사들고 후배 최씨의 집에 찾아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최씨와 술을 마셨고 다음 날 같이 최양을 찾아보자며 인근 마을 일대를 뒤지기도 했죠. 결국 최씨가 딸이 실종된 지 5일 후였던 2005년 6월 10일에 실종신고를 합니다. 김용원이 검거된 날이었어요. 그가 최씨의 집에 자주 가는 정황을 포착하고 이 사건에 대해 강하게 추궁하자
알리바이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결국 자백했죠. 후배 A씨에게 들었던 1994년 괴산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G씨의 사건도 김용원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바로 추궁했지만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1994년 4월 괴산읍의 한 당구장에서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G씨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둔기로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후 농수로의 사체를 버린 혐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유력한 용의자로 수사선상에 올랐었는데 수사망이 좁혀오자 해당 사건의 용의선상에서 배제되기 위해서 특수강간을 저질러 일부러 교도소에 수감되기도 했죠. 그렇게 교도소에 복역하는 바람에 G씨의 사건은 안타깝게도 기소되지 못했습니다. 김용원의 검거 이후 괴산경찰서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으면서 추가 건으로 기소하려고 했지만 2005년 당시 기준으로 11년이나 지난 사건이라 확실한 증거를 모으는 데 실패했고 공식적으로 이 사건은 유력한 범인은 존재하지만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어요. 그를 검거한 형사분의 말에 의하면 김용원이 또 다른 여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든다고 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한 번 살인해보니 두 번째부터는 너무 쉬웠다 라고 진술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와 알고 지내던 여성들 중 내연녀 성씨처럼 실종신고가 되지 않아 생사조차 확인이 불가한 사건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김용원의 가족들은 면회를 거절했다가 경찰의 설득으로 어렵게 만남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약혼녀에게 나를 죽은 사람으로 생각하라며 나를 잊고 다른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잘 살라는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2005년 12월 대전지방법원은 1심의 사형 선고에 항소했던 김용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사형을 선고했는데요. 이에 또 김용원은 뻔뻔하게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저우가 8범에 1989년부터 16년 동안 4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11년을 교도소에서 보냈으나 전혀 교화되지 않았고 출소 이후 짧은 기간에 사소한 동기로 3명이나 살해한 점을 보아 개선과 교화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2006년 3월 대법원은 원심대로 김용원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1997년 이후로 우리나라는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김용원은 현재도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죠. 용감한 형사들 프로그램에 김용원을 실제로 체포했던 형사님들이 출연해서 김용원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형수로 오랫동안 복역한 김용원을 찾아간 적이 있는데 국민의 혈세를 잘 처먹어서 살이 포동포동하게 올라있고 사형수다 보니 아무도 건드리는 사람이 없어서 아주 편안하게 잘 살고 있다고 얘기했죠. 이 사건 외에도 여러 사건들을 찾아보면서 범죄자들이 얼마나 잘 살고 있을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공개되어 있는 2023년 교정통계 연보에 따르면 수감자 5만 3천여 명 중 무기징역은 1,300명 이상, 그리고 사형수는 55명. 이들이 보급받는 의료와 침구 등은 1인당 13만원이었고 급식비로 1인당 5천원 정도, 그리고 종교활동도 하고 책도 읽고 신문 구독까지 하면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제일 화가 나는 건 모든 수감자의 건강검진도 연 1회, 노인 수감자는 6개월에 한 번씩 해준다는 거였어요. 1인당 의료비로 60만원 이상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무기징역수와 사형수한테만 대략 1년에 30억 이상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외에 다른 수감자까지 따지면 더 어마어마한 수치의 예산이 들어가겠죠. 찾아보면서도 참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신의 이득과 욕망을 위해 피해자들과 피해자 가족들까지 평생을 고통 속에 살게 한 살인마들이 편하게 발 뻗고 자고 먹고 누리는 게 과연 맞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